서울대 철학과 김상환입니다. 예, 지금부터 해겔의 정신현상학 강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사를 돌아보면 그 장르마다 그 분야를 대표하는 고전이 있습니다. 형이상학이나 존재론 분야의 고전, 윤리학이나 실천철학 분야의 고전, 인식론이나 언어철학을 대표하는 위대한 저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분야를 한 권에 섭렵하는 그런 책, 그런 철학책은 무척 드뭅니다. 칸트는 이론철학, 실천철학, 예술철학을 세 비판서에 담아서 각각 개진했습니다. 그러나 해겔의 정신현상학에는 이 세 분야 외에도 언어철학, 역사철학, 종교철학 등 철학의 모든 장르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해겔의 책은 어느 장르에도 속하는 저작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독립된 장르를 이루는 저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의 첫 단계로 정신현상의 제목부터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07년 해겔이 37세에 출간한 이 책이 원래 출판될 때 제목, 그거는 학문체계의 제1부 정신현상학입니다. 학문체계 제1부, 이게 이제 그 제목의 첫머리인데, 이 학문체계, 특히 체계란 말에 주목해 봅시다. 이 체계라는 말은 이 해겔만이 아니고 당대 철학의 핵심 주제를 표현합니다. 이 해겔이 구상한 체계는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논리학, 자연철학, 정신철학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문 체계의 제1부로 의도된 정신현상학을 마무리할 때 해겔의 마음에 있는 학문 체계의 2부, 그거는 이런 3분 구도를 취했으리라고 짐작됩니다. 이제 여기서 논리학, 첫 번째 오는 논리학, 이거는 이제 창조 이전부터 신의 사유에 내재한 존재론적 원리를 다룹니다. 자연철학은 그 존재론적 원리가 진료적인 타자, 외부로 외출해서 존재하는 방식을 다룹니다. 반면 정신철학은 그 원리가 다시 자기로 복귀해서 존재하는 방식을 다룹니다. 그러나 이런 3분 구도의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모델의 체계냐 하는 겁니다. 해겔의 체계는 한마디로 생명의 체계, 유기체 모델의 체계입니다. 해겔은 존재 자체 혹은 절대자 자체를 자연적인 생명과 역사 인륜적인 삶을 통합하는 레벤의 관점에서 이제 개념화했습니다. 그리고 생의 논리를 극단적으로 펼칠 수 있는 논리학을 구상해서 당대를 지배하던 두 유형의 체계를 흡수했습니다. 당대를 지배하던 두 유형의 체계, 그것은 피태로 대변되는 주체의 체계 혹은 자의 체계, 그리고 스피노자로 대변되는 실체의 체계 혹은 자연의 체계입니다. 그의 친구 쉘링은 이른바 동일성의 철학으로 이 두 유형의 체계를 통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가지 한계를 지닙니다. 하나는 두 유형의 체계를 단지 외제적으로만 결합하는 것, 다른 하나는 논리학이 부재한다는 데 있습니다. 정신현상의 서문에서 이런 한계는 무참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 쉘링은 이런 대목을 읽고서 해겔과 맺었던 모든 인연을 끊어버립니다. 정신현상학의 서문에서 해겔은 쉘링의 체계만이 아니고 당대의 철학계를 주름잡던 여러 입장들을 모두 포용하고 넘어설 만한 체계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밑그림 작업을 끌고 가는 근본 직관, 그 직관은 앞에서 언급한 생의 개념에 있습니다. 그러나 해겔은 이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 생의 개념을 다시 정신, 가이스트의 개념으로 심화 확장했습니다. 이때 정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활력과 의미를 부여하는 최후의 원리입니다. 이 점에서 정신은 해겔 철학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은 정신 현상학만이 아니라 해겔 철학 전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열쇠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오해하기 쉬운 것도 그런 만큼 이제 설명하기 어려운 것도 바로 이 정신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 아주 초보적인 사항만 지적하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해겔 정신은
두 겹의 개념입니다. 즉 정신은 이제 삼분구도의 체계, 그러니까 논리학, 자연 철학이 정신 철학 내에서는 이제 자연과 대립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체계 전체를 관통하는 직관의 원천이자 근원적 실제이기도 합니다. 둘째, 정신은 생명 형상을 의미 근간으로 하되 기독교의 성령 개념 속에서 다시 자리 잡으면서 절대성의 차원을 획득합니다. 그러므로 유기체에 대한 생물학적 직관은 이제 해겔의 정신 개념으로 가는 출발점이지만 나중에는 잊어야 할 어떤 겁니다. 셋째, 이 절대자인 정신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변화와 생성을 본성으로 합니다. 이 정신에 대한 그 모든 이야기는 결국 정신으로서의 절대자 혹은 절대자는 곧 정신이라는 공식을 중심에 둡니다. 이때 절대자는 기독교의 신에 상응하는 철학적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그 공식은 신이 정신이고 정신이 곧 신임을 말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때 신은 어떤 신이냐?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인간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신이자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를 대신해서 세상을 인도하는 성령입니다. 예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떠나서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그런 예수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길, 진리, 생명으로서의 절대자, 그것이 성령, 해겔이 말하는 정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신 현상학이라 할 때 그 현상학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현상학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해겔 당시의 이 용어는 주로 이제 람베르트에 의해서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광학을 모델로 한 새로운 학문적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광학은 시각적 현상이 나타나는 이 원근법적인 조건을 연구합니다. 그 조건을 알면 우리는 특정 이미지와 실제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람베르트는 이런 영감에서 시각적인 이미지만이 아니라 이 감성적 현상에서 도덕적 현상에 이르는 그 모든 그 나타남, 가상, 일반에 대한 초원론적인 광학 혹은 초원론적인 원근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상학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페노메놀로기. 이런 람베르트의 현상은 가장 먼저 이제 헤르더에게 수용됐고 이후에 칸트와 피이테 그리고 라인홀트 심지어 괴테 등과 같은 당시의 주요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철학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수용 과정에서 이 현상학의 의미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 첫 부분 다음에 본론 다음에 이제 현상 및 가상의 원리를 다루는 현상학에 배치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당시 철학에서 널리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런 당대의 현상학 하고 이제 해겔의 현상은 어떻게 다른가? 뭐 이 점을 얘기하면 이제 당대의 현상학은 이 본질과 가상, 실제와 외양을 이렇게 대립적으로 나누어 봅니다. 이분법. 그러나 이 불의의 논리, 둘이 아니다. 불의의 논리를 따르는 해겔에게는 이런 이분법은 이 지성적 사고의 굴레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변적 이성의 관점에서는 본질과 현상은 같습니다. 그래서 본질은 가상화에 있고 실제 운명은 현상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겔 현상학이 당대 현상학과 다른 점 이렇게 지성의 이분법을 벗어나서 불의의 논리에 따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이 가상과 본질이 이 둘이 아니가 하나다. 이게 이제 해겔 현상학에서도 논리학에서도 아주 다 중요한 테마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현상학에서는 이제 이 현상이 이 형태를 바꾸어가는 경험 속에서 이제 의식의 경험을 무대로 이 가상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현상들의 말하자면 순화되는 절차죠. 그래서 이 괴테도 뭐 색채론 같은 데서 이 현상을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경험적 현상, 학문적 현상, 원 현상, 우어 페노메논.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분류법을 따르면 이제 해겔의 정신현상학도 이 경험적 현상이 학문적 현상으로 또 이것이 우어 그 원초적인 원현상으로 이렇게 순화 발전돼가는 과정을 그걸 그리는 게 그걸 서술하는 게 해겔의 현상학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정신현상학 이 말에서 이제 정신이라는 말이 남았죠. 그래서 해겔 철학에서 이 정신이란 말은 이 다양한 얼굴을 지니고 그런 만큼 이제 애매한 구석도 참 많습니다. 철학백과 이후 해겔의 완성된 체계에서 정신은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주관정신, 객관정신, 절대정신. 해겔 철학에서 이 세 가지 정신은 언제나 체계적이고 내적인 연관성을 갖습니다. 다양하게 표출이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다 이거죠. 정신이 뭔지를 서술하는 대목인데 이 정신장 도입부에 있는데 이 대단히 기네요. 지금까지의 의식 형태는 모두 이 정신의 추상화된 모습으로서 정신이 스스로를 자기를 이 분석해서 이게 아날리즈 자이너 젤프스트라고 그래요. 자기 젤프스트 셀프 어널리시스 계기다. 그리고 그 스스로 나눠놓은 그 계기 속에 이렇게 머물 때 생기는 게 의식이고 자기의식이고 이성이다. 뭐 이런 거죠. 정신이라는 이 큰 구도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어차피 소멸해버릴 크기, 미분량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정신의 본질은 마지막 문장입니다. 정신의 본질은 이들 의식의 형태가 운동하며 해체되고 사라지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통합적인 자기의식으로서의 민족의 정신, 이게 이제 해겔 정신 개념의 뭐 모태죠. 이제 해겔이 특히 강조하는 건 이 민족의 종교, 그 민족의 종교 속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객체화된다. 해겔은 인간이성이 가진 모든 그런 이론적인 능력, 실천적인 능력의 뿌리가 바로 그 종교 속에서 객체화되는 이런 민족 정신에 있다는 것, 바로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대단히 해겔다운 얘기죠. 이런 정신에 대해서 그 이제 해겔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신현상학 서문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좀 자의적이지만 그 설명을 네 가지 태제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정신은 실체임에 못지않게 주체다. 둘째, 이 정신의 질은 전체에 있고 이 전체의 진리는 마지막 끝에 있다. 셋째, 정신에 대한 지식은 체계의 형태를 띌 때만 현실적일 수 있다. 넷째, 절대자는 정신이고 그래서 오로지 정신적인 것만이 현실적이다. 이 네 가지 태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초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신과 절대자를 같은 것으로 정의하는 이 네 번째 태제에 있습니다. 정신은 절제적인 동시에 현실적이다. 현실적으로 절대적인 것은 오로지 정신뿐이다. 그래서 현실적인 거라는 건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이 본질과 가상이 통합되어 있는 게 현실인데 이건 뒤에 오는 것일수록 더 현실적이에요. 해겔에게는. 처음에 있는 거는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런 어떤 현실적으로 인식된 그 절대자 또는 정신은 오로지 체계로서만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 있죠. 진리는 전체인데 진리는 전체다. 여기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이 전체의 진리는 그 끝에 있다라는 그 다음 문장에 있습니다. 이 유명한 대목에서 실제로 중요한 거는 절대적인 것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는 본질상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끝에 가서야 참모습을 드러낸다. 바로 이 대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체계 모델이 달라졌기 때문에 수학적 모델에서 생물학적 모델로 그래서 이 체계가 전개되는 방식도 연역이 아니라 뭐 전개니 매개니 하는 것이고 뭐 그거는 또 이제 뭐 소외 케노시스의 논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신의 주체성, 이제 정신현상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또 그만큼 유명한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죠. 그래서 모든 철학적 진리 탐구에서 중요한 문제를 진리를 실체로서뿐만 아니라 주체로서 파악하고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체성이란 뭐냐? 실체가 자기 자신을 정립하는 그 운동이다. 그 운동의 구조 자체가 주체인데 이 운동의 구조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자기 운동과 자기 인식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자연학의 정점에 있는 신, 그 부동의 동자죠. 자기는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모든 것을 움직여요. 그래서 unmoved mover라고 그래요. 부동의 동자. 하여간 이 자기 운동과 자기 인식, 이것이 정신의 운동성, 그 주체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거, 이게 곧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고, 자기를 아는 것이 곧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현존의 의미하고 자기 인식이 같이 가요. 그러니까 자기 인식이라는 게 이 존재자의 어떤 그 존재성, 탁월성을 재는 척도가 되고, 그런데 이제 여기 한 가지만 더 붙이면 중요한 말, 자기가 곧 정심을 알고 있는 정신, 이게 학문이고, 이런 정신의 테두리 안에선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고, 이런 자기 인식이 이 존재의 의미 자체고, 뭐 이런데 이런 그 자기 인식, 자기 운동 이런 거 못지않게 이런 정신의 존재론적 본성을 구조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런 정신의 자기 운동과 자기 인식은 이제 하나의 동일한 논리적인 형식을 공유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얘기하는 것은 정신의 자기 생성 운동인데, 이 정신의 생성이 이제 자기 운동과 자기 인식을 축으로 한다. 근데 이 자기 운동과 자기 인식이라는 이 두 가지 운동은 하나의 동일한 논리적 리듬 구조를 따른다. 그게 이제 뭐 케노시스, 자기 소외의 논리, 소외 속에서 자기를 복귀하고 자기를 회복하고 뭐 하는, 이게 또 빌둥의 논리고, 이게 경험의 논리고, 뭐 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겁니다. 예, 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뭐 그거는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